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감 첫 주 보내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어지럽다, 어질어질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현안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뭐 막말 뭐 이런 것들 뭐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지금 한국인 구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치권에서 뭐 여야가 어디가 어느 정부의 책임이 있네 뭐 이런 거 뭐 따지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외교부 통계로 작년에만 구금됐다라는 신고가 220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0명이거든요. 그 전에는 한 해에 4명, 1명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몰랐고 네.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이 XX 저 XX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최평론가님, 저는 이게 쇼폼 정치가 나온 비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주로 이제 국감 상임위는 이제 국회 방송이 중계해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안인데 그래 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쇼폼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난장판을 질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다 유튜브 동영상들을 올려서 나의 존재감을 입증하는데 이게 오히려 말하자면은 공적 자리에서 품격 있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인 효용 가치가 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까요? 근데 정치는 망가지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국감 무용론은 사실 어찌 보면은 예전부터 그 약방의 감초처럼 늘 나오던 거긴 한데 올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거는 시정잡배도 저렇게 안 싸우고 골목대장 다툼을 하는 조직폭력배들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치는 언어가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계속 지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말하자면 납득이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과방위 같은 경우 싸움이 종결이 안 되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국정감사를 비공개를 한다? 그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육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말이 왜곡되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결국 또 이제 이번 사안도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약간 첫 주가 지났는데 느끼는 불길한 예감은 조이대로 이번 국감을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만 얹자면은 그러니까 뭐 국회가 원래 맨날 싸우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제 총칼 들고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잖아요. 이게 이제 뭐 현대 정치 이제 근대 정치의 이제 산물인데 네. 그 옛날에 싸운 거는 그 정보값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동물국회라고 하던 시절에도 주먹 다짐을 하더라도 이게 뭘 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는지 무슨 법안을 가지고 그런데 과방위에서 김우영 의원하고 그러니까요. 박정원 의원은 아무런 정보값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서로 기분 나빠요.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한 일들이 그 앞단에 9월 2일부터 회의 중에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 안 하면서 멱살잡이부터 해가지고 문자 공개하고 이게 국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서 좀 나가서 사우나에 가든 아니면은 뭐 네티즌 용어로 현피라고 하죠. 그냥 뭐 만나서 한 대 때리든 알아서 좀 해결해라. 이거를 왜 국민들이 봐야 되냐. 그 법사위에 박지원 의원하고 뭐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해 하니까 왜 반말하십니까? 원래 반말했어. 진짜 굉장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런 거를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제 좀 정보값이 있는 걸로 싸워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이 안 돼요. 왜 개선이 이렇게 안 될까? 뭐 윤리위 제소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효능감이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라니까요. 싸우는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싸우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자기 투쟁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영상 제작해서 딱 업로드 시키면은 환호하고 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했어요. 제가 보기에. 연구했다라고 연구한 거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를 합성하고 뒤에 또 그 시대까지 합성하는 그 노력을 그걸 다른 거 정책 질의하는데 발굴해야지. 그거를 그 합성 사진 만드는 거 물론 뭐 어디 그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을 그걸 이제 합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온라인에서 떠도는 사진 합성해서 국감에서 질의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조금 더디고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품격 있게 질의하는 게 국민 민생 생활의 그 다음 때라도 정치는 현재를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다루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차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1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약간 뜬금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속보 먼저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고 3,500억 달러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욕설, 싸움 그리고 고소고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지금 뭐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질의, 이 정책 제안 또는 이 질문 뭐 이런 거는 참 쳐줄만하다. 그래서 뭐 1주차 스타라고 꼽을 만한 분이 질의가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부터 하면은 정치인 중에서 뽑기는 조금 애매하고 없다고 보고 저는 그 문지석 검사 쿠팡과 관련해서 네. 이제 검사가 광주지검에 있는 검사가 네네네. 나와서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 취업 규칙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제 하루에 15시간씩 1년을 일하면은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15시간을 한 주라도 안 나오면은 처음부터 0으로 만들어서 리셋해가지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검사가 이를테면은 뭐 불기소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에 그런 정보들이 조금 김현장 그쪽 변호인이 김현장이었는데 아이던 검사가 그쪽에 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석 검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게 굉장히 이제 그저께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들이 많이 비판도 받고 있지만 훌륭한 검사들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검사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할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꼽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 첫 주차가 결국 화두가 조의대였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안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이번 걸 보면서 사법개혁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걸 아마 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개혁이고 이 개혁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라는 어떤 그런 본원적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던져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국감에서 저는 거꾸로 그 침묵으로서 존재감이라기보다는 침묵으로서 대법원의 어떤 그런 곤혹을 반영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 자체 그러니까 침묵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현장 국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현장 감사하겠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거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또 파행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재판 기록 본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로그인 기록 보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안 봤더라도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PC를 봤다는 게 결국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재판 기록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그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본 건 아니고 자신들이 이제 이 뭐 7만 쪽에 달하는 걸 다 이렇게 봤느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됐느냐 이걸 봤다는 얘기인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판결 안 나오면 이게 이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고법 판결도 로그 기록 확인합니까? 그러면 건건이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이 전지전능한 그야말로 치해법권의 성역지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존중해 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신을 갖고 신념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로그 기록 다 뒤져보고 다니고 그렇게 아무 때라도 가서 국회의원이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버리면은 앞으로
그럼 그 판결하는 판사들은 로그 시간 다 생각해서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법부를 오히려 굉장히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우리 내용 안 받고 PC만 뒤져봤기 때문에 우린 이건 뭐가 잘못이야? 이게 현장 검증이야. 저는 대법원의 현장 검증한다는 사실 자체도 좀 우려스럽지만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논쟁이 지금 뭐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와 이 논쟁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거짓말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입장이 계속 밝혀요. 이게 기억하시겠지만은 4월 22일 날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5월 2일 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거를 기록을 읽었느냐? 그게 논쟁이 2주 만에 아니 이틀 만에 판결문 쓰는 그 날짜 빼놓고 이틀 만에 그러면은 이게 된 거냐? 대법원이 말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3월에 이미 이거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본 거를 봐라. 근데 이게 그러면 불법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때 고법에서 이제 상고를 했잖아요. 네. 상고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거를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는 보기 시작했다. 3월 28일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고를 한 거는 29일인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기록을. 대법원들이 뭐 이런 논쟁부터 해가지고 이게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소부에 가야 돼요. 소부에 가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네네. 가야 되는 건데 소부를 안 열었어요. 그냥. 우리는 전원합의체 가겠다라고 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민적으로 아예 작심하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게 유죄든 무죄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이거를 밝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거 문서를 받느냐 누가 받느냐 연구관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럼 연구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게 정말로 이게 재판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는 거냐 이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그럼 갑자기 뭐 유죄가 될게 뭐 무죄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 어차피 파기환송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유죄예요. 그게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 너무 거칠게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신을 받고 있고 국회가 이걸 해소하는 거는 일정 정도 정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당성이 있다. 지금 현장 검증을 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라면은 성과가 그나마 이제 그런 거 이제 말하자면은 현장 검증을 그래도 대법원의 거짓말을 압박했다는 그런 그 좀 효과는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에서는 저는 이거는 손이에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치 이제 그 대법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령군 같은 행태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에 이르는 과정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었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번 국감을 두 번 한 거잖아요. 한 번은 국회에서 불러서 네. 국감하고 현장 국감이니까 사실은 국감을 3일에 걸쳐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과하게 물리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고 또 대법원에 가서 법대에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그 예산이 앞으로 대법원을 증언하는데 이만큼 드니까 우리가 그게 타당한지 검증하겠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전체적으로 손익을 놓고 보면 이번에 대법원에 대해서 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득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득실을 이제 어떤 걸로 득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수치를 제가 또 다 읊어야 되니까 수치는 네, 말씀 안 수치는, 드리겠지만은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 여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예, 뭐 있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좀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수요일 날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이죠. 그때 화요일 날 그날 아침이었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고성 지르거나 싸우지 네네. 말라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네네네.
정청래 같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조금 안 좋게 가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방 압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질러놨으니까 전적으로 판에 버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수습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수습 이게. 국면이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확전을 하거나 막 네.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네. 보기에는 사법개혁 쪽으로 조의대 압박, 사퇴 압박이나 뭐 탄핵까지 얘기 나오다가 그쪽은 아니고 사법개혁, 법적인 걸로 좀 이렇게 탈출구를 찾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은 네. 우리가 특히 여당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유한 책임도 안 져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국감 그 무용론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정말 거의 난장판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시피 한 사람들 추미애 네. 그 법사위원장은 뭐 경기지사 하마평 나오죠.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하마평 나오죠. 서영교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또 얘기가 있어요.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마평 오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그런 강한 걸 통해서 내 경기지사에 꽂혀 있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농해수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원택 의원이라는 분이 내년 그 전북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농해수위 간사를 국감 시작하자마자 사임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과거에도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거 1년 농사라는 이런 것들 다 이제 끝내놓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책임감이 결여된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제가 아까 그래서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욕감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영리와 목표에 다음 스텝이 꽂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것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가 맞느냐 이런 지적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이런 것들도 자기식의 정치 존재감 보여주기 이러다 보니까 제2, 제3의 정청래대가 계속 나올 듯 싶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근데 그 약발도 지금 먹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삐 풀린 말의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김준일 평론가께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 얘기하시고 또 수요일 날 산장 국감을 얘기하시면서 수습 국면, 사법개혁 안으로 이 지금 흐름을 좀 가져가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최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개혁의 출구 전략을 저도 좀 찾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게 참 뭐 수치를 얘기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게 그 말하자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안에서 예컨대 40이라 그러면은 뭐 40 언저리에서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같이 동조로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네. 이루가 이거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또 탈동조화 현상인데 지금 탈동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을 따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여당 물론 이제 대통령은 현재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은 미래에 또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날 수는 있어요. 나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은 이건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 대통령보다는 저는 당이 어찌 됐건 출구 전략을 짜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속도 조절론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날 수요일 날이요. 그런 핫한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오찬을 같이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박지원 의원이 여기 나오셨을 때 누가 제안을 했냐 했더니 박 의원이 본인이 내가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때는 무슨 질문을 하셨냐 했더니 밥 먹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까 이제 출구 전략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뭔가 좀 완전히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으로는 안 가려는 게 이제 법사위원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출구 전략은 일단은 사법부의 이런 어떤 대법원의 어떤 뭐 정치 개입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조의대를 불러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정감사도 이제 어쨌든 끝났죠. 대법원은 2번 한 게 이제 원래 잡혔던 일정이니까 무리하게 더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밥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고 사실은 엄청 부담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뭐 밥이 지금 들어가 지금 무슨 재판 개입한 저런 내란범 같은 저런 사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있었던 뭐 그런 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네네. 예. 큰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 수요일 날 할 때 국회 요구가 뭔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이제 요즘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사실상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분석하는 언론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도 지금 여당의 요구 거친 공세가 이런 그 상황에서 전부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87쪽에다라는 이제 그 답변서 서면 답변서를 또 보냈다는 건 아닙니까? 네. 뭐 그 내용이 어떤 거 담긴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됐건 대법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또 하나 이제 뭐 어쨌든 김준일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대법원이 여기 대해서 너무 거부만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요 함축의 의미는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봉합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비슷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사실은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게 월요일 날 증인으로 이제 기관 증인으로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네. 본인이 그 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출석 의견서라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뭐 어쨌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그날 이제 참고인 전환을 해가지고 참고인 전환하는 게 여야 합의 없이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법 논란이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국회는 뭘 하냐면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예, 네. 증인으로 나오니까 왜냐하면 증인으로 그 사유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 안 하고 어쨌든 참고인으로 앉혀놨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만약에 정말로 세게 나오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는 참고인 채택 이거 불법인데요. 전 가버릴게요라고 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얘기 답변을 안 할지언정 끝까지 얘기를 듣고 여기도 무리하게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네. 이미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 신사협정에 맺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부터. 동행명령장 발부란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예,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 정도로 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도 요 정도로 하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정말 조이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군요. 아니 그 지금 민주당의 백승하 의원이 앞서서 연결을 했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꼭 국민의힘을 탓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아니 스토커 수준으로 지금 집착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왜냐하면 6개 상임위에서 네. 부르니까 이건 뭐 도대체 3분의 1에서 김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총무비서관 당시에 저는 그때 출석하겠다 깔끔하게 대답했으면 될 일을 그때 과도하게 실드를 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될 총무비서관 자리에서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도 되지 않아도 될 부속실장 자리에 가가지고는 출석하겠다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뭐 출석할 이유가 없어서 그 사안 자체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겠다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국민들의 의심이 증폭된다는 걸 빌미를 이제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크든 작든 자꾸 무슨 이제 제보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이건 뭐 이걸 정쟁으로 탓하기보다는 저는 이 차제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개하는 이런 법안이 있는데 네. 그 그 법안의 이름이 선샤인 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숨어 있거나 이게 자꾸 우리가 유추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음습하고 곰팡이가 피니까 아예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리자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이름 자체를 햇볕법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정보공개법입니다. 우리도 좀 해야죠. 1급 공무원의 신상 우리 국민의힘이 묻는 게 당신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과 나와서 뭘 했어라고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간에
20년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성남시장 시절 시민단체 할 때부터 행적들을 한 번쯤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일관해버리면 1급 공무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 부속실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법으로 왜 이런 거 제도로 왜 이렇게 정보 공개를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결국 이게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논란이 증폭된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어쨌든 이번 김현지 증인 출석관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국힘이 지금 말렸다 그렇게 봐요. 예. 말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의혹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론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은 더 중요하더라도 다른 이슈가 묻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거를 김현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실정을 더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국감이나 이런 데서 묻히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래서 김현지의 이런 거를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정타가 나오고 막 이제 뭐 말씀하신 거 맞죠. 좀 더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데 이미 지금 여야 정쟁으로 돼가지고 지금 못 나가겠다. 지금 대통령실에 익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경기동부 연합이다. 거의 이제 색깔론 같은 얘기하고 뭐 이제 재판 개입 뭐 아니 재판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뭐 교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정치 고관여층의 몇몇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국힘이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딱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쪽으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헛발질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 민주당 쪽이나 이제 정부 대통령실에 김현지에 집착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지 실장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구금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 이제 석방해서 귀환시키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게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큰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까 중요한 지적하신 거예요. 3년 전에 20건이었던 게 작년에 200건, 올해 300건 이렇게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추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와야죠. 이거는 저는 윤 정부가 뭘 했고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 때 200명, 이재명 정부 때 300명 이 말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걸 푸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는 벌어지고 있는 게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최소한 그러면은 외교부 자체적으로는 이건 재외 국민에 관한 네. 것이기도 하고 이제 출국자에 관한 것이니까 저는 그 대응들이 어쨌든 좀 시기 놓쳤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이 예.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최 평론가님께서는 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 정말 동의하는 게 무슨 어느 정부냐 이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행정부의 총체적 실패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외신들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 보도를 해왔어요. 네. 외신들에서 심지어는 이게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쪽의 범죄 조직이 이제 사마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복건갱이라는 표현을 써요. 푸젠성에 있던 복건성에 있는 갱스터들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게 미얀마로 갔다가 네. 지금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네네. 이게 흐름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외신들이 막 이게 보도하고 작년에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듯이 그 얘네 갱스터들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미얀마로 쳐들어갔어요. 중국에. 아예 범죄 조직으로 소탕을 하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 캄보디아로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 이게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거에 경각심이 없고 정부가 제대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만 220건인데 이게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일환으로 이제 경찰에 국수본이 생기면서 인력 부족,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인력 채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빼와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빼온 데가 티가 안 나는 외사국. 그래서 외사국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1,100명이 있었는데 50명만 남기고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 통계가 없어요, 심지어. 이 어떤 통계가 없나요? 범죄 이게 이 범죄에 관련한 이거를 네네네. 집계를 안 해요, 아예. 예. 이런 상황이라서 심각하네요. 그 신고가 들어간 거는 외교부의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 외교부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이건 경찰 소관이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굴러온 게 그래서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해서 여행주의보 발령을 이달 10일에 내렸어요. 네네네. 그런 정도로 정부가 너무 안이했고 무능했다. 그리고 나라에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뭐 탄핵하고 뭐 대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정부가 나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안 끝나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태평양 연안 뭐 동티모르나 이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또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옮겨가면서 이런 방식의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요. 예. 지금 정부가 제외 공간, 특히 동남아 5개 공간 지금 해서 합동 대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현재 그 급하게 네.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1차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재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 풍선 효과 또 얘기하셨고 지금 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범죄단체 프린스 그룹인가요? 했던 네, 프린스 그룹. 영국에 있는 주택 매입했던 거 다들 그걸 압류하고 매매 못하게 좀 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리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국민만 쏙 빼왔고 앞으로 못 가게 한다. 이렇게만 하긴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고수익 그런 어떤 말로 말하자면 취업 광고에 눈길이 안 가겠어요?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출입국을 못 가게 막고 그다음에 여기 인근 국가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범죄 집단들이 앞으로 아시아권 특히나 이제 우리 국가들 상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약간 제도적 관리들 방점을 찍어야지 무조건 이제 우리 국민만 보호한다라는 이제 요 1차원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지금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가 집중되고 있지만은 이미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서로 영역이 달라서 한 곳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뭐 로맨스 스캠을 한다든지 네, 한쪽에서는 이제 뭐 전화로 사기 한다든지 한쪽에서는 장기 적출하고 한쪽에서는 인신매매로 돈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넘겨서 대학생도 사망이 조직 간 넘겨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호도 제 공간을 연합해가지고 하는 거는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공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네. 네. 사실상 초국가적인 범죄 단체가 그러니까, 돼버렸기 예.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백혜룡 경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웃고 계셔서 이게 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에 파견이 됐는데 백혜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면서 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사실상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 검사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배경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짧게. 예, 네. 영등포 형사과장이었어요. 영등포도 형사과장.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마약 사범이 자수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 조직원이 어떻게 그러면 마약을 들여왔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관세청 직원들이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주고 택시까지 잡아줬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게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주장들이 좀 난무하는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혜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백혜룡은. 근데 그 경찰서장은 나는 용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방이 약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몇몇들이 전화를 하거나 관세청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있다라고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지목을 당했던 그 관세청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당일날 휴무를 냈던 사람도 섞여 있어요. 휴가가 안 돼. 그럼 이게 정말로 지목이 된 게 맞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있었는데 그 조직원,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한눈에 다 알아보고 딱딱딱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얘가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니냐. 거짓 증언에 대한 의혹도 있군요.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언론 브리핑에 관세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망타진했다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서울청에서 이거를 막고 그거 아직 관세청 확인 안 된 거야라고 막았는데 이거를 외압이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곡지구대 그 이제 보통 경위가 가는 데인데 거기에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외압 의혹은 어쨌든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백혜룡 경정은 일단 공직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두 가지를 따져야면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고 백혜룡이란 당사자를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수사해라. 근데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긴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경정이 나 못 가겠는데 쟤들은 다 한패고 나 25명 주기 전에는 나 뭐 일 못 하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휴가 내고 유튜브 나가고 막 방송하러 다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선배들이 걸은 명예로운 길을 가겠다. 뭐 퇴직 얘기까지 지금 뭐 막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고 백혜룡이 주장하는 거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음모론적 시각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냥 외압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 마약 장사를 하려고 했다. 거기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김진우 오빠가 개입돼 있고 국정원도 개입돼 있어 관세청과 국정원이 모든 마약을 다 프리패스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좀 알 수. 그래서 음모론하고는 좀 결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뭐 이거 정부 여당 잘못하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황당한 게 네. 그 본인 수사팀 발령을 거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또 내란 자금은 5조 원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란은 시스템으로 하지 돈으로 합니까? 대통령이랑 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이분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격정적으로 목소리만 높이고 내용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그만큼 그 형사과장 할 때 수사해서 수사 기록이 있으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문정 수사팀이 2달 동안 수사했는데 이문정 검사장도 우리 수사팀에 헌신적인 노고가 있고 아주 유의미한 지금 뭐 진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인정하지도 못할 무슨 뭐 불법 조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외도독이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팀에서 당신 실력을 보여봐 얘기하는데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뭔지 과대망상증 환자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본인이 갖고 있었던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낸 것 같아요. 낸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안 된다는 게 두 분의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공통된 수사가 얘기.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수사는 수사팀에 이제 예. 동부지검에 원래 파견할 때는 동부지검에 기존에 있는 수사팀에 들어가서 같이 수사를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지금 뭐 검찰 쪽의 수사팀 입장은 병렬적으로 따로 4명, 5명을 줘가지고 본인이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맡기겠다라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문정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건 받아라, 맞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예. 수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쉽지 않겠는데요. 제대로 진행이 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어쨌든 그 백경정이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병렬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한 건데 기존의 수사팀은 어떤지 그 얘기는 빼고요.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걸로 보면서 향후 이제 이 검찰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검경의 갈등을 미리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검경 갈등까지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검찰이 그렇게 지금 아직은 직접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 꼭 이문정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도 경찰 출신이 지금 백경정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달라? 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공소청으로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건 좀 1년 후의 문제긴 하지만 네네. 지금 상명하복이 원칙이고 계급사회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인 경찰의 담당자가 이게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앞뒤가 이건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논란 자체, 그러니까 백경정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팀 합류하라고 한 지시가 사실은 이게 또 법무장관의 직접 지시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도 대통령 위반했다는 지적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여건이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그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위법 불법 논란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국민적 특검은 어쨌든 특검대로 지금 잘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동부지검에 이제 이문정 검사한테 맡겼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 좀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점 의혹 없이 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뭐라고 정무적인 판단인데 별로 정권에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이래저래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조금 시선을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좀 의문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한 보도를 봤더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문정파와 백혜령파로 갈려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주장이 맞다고 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되었든 이 사안 자체가 여권 내에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의 한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와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